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같은 가치들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 하고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생각의 진짜 뿌리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그 위대한 계몽주의의 자유와 평등. 이 개념은 과연 정말로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볼테르 같은 유럽의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인류에게 준 엄청난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생각의 핵심적인 영감을 준 원천이 다름 아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북미 원주민과의 대화였다면요? 유럽이 이건 우리 문명이 이룬 위대한 성취다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사실은 외부의 날카로운 비판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역사가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은 한 권의 베스트셀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때는 1700년대 초반입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 라홍탕 남작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이게 유럽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여행기가 아니었어요. 책 내용은 그가 뉴프랑스, 그러니까 지금의 캐나다 지역에서 직접 겪은 일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칸디아롱크라는 이름의 웬다트족 정치가와의 대화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칸디아롱크라는 인물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책에서는 아다리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칸디아롱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6년 동안 당신네 유럽 사회를 지켜봤는데 단 한 명도 노예가 아닌 사람이 없더군. 내게 노예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와, 상상해보세요. 당시 유럽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라홍탕의 책, 그러니까 칸디아농크의 비판이 실린 책이 나온 게 1703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몽테스큐에의 페르시아인의 편지 있죠. 외부인의 시선으로 유럽을 비판하는 바로 그 책. 그게 이 책보다 거의 20년 뒤에 나왔어요. 심지어 루소의 그 유명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보다는 무려 50년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당시 유럽 지성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 원주민의 비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칸디아롱크가 던진 비판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당신들 유럽 사회는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끝없이 경쟁만 한다. 둘째,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 바로 모든 악과 비참함의 근원이다. 셋째, 왕이나 사제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복종시킨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당신들이 겪는 이 불평등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며 결국 당신들은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일갈한 거죠. 아니, 이렇게나 강력하고 또 인기가 많았던 비판이 어쩌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자, 이제 미스터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득권 세력의 대반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당시에 그렇게 핫했다면서 왜 우리는 루소의 이름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칸디아롱크라는 이름은 이렇게나 생소할까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주민의 비판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묵살하고 덮어버리려고 아주 강력한 반대 이야기, 즉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반격의 핵심 무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목적론적 역사관이라는 거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 사회는 결국 야만적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문명화된 상태로 발전해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단계를 밟는다는 이론이에요. 당시 추르고 같은 경제학자들이 이 이론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처음엔 사냥하고, 그 다음엔 가축을 키우고, 그 다음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최종 단계인
지금의 우리처럼 상업 문명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일직선으로 된 발전 모델을 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두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보세요. 한쪽, 즉 원주민의 비판은 야, 우리 인간은 자유와 이성을 사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이 단계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원주민들이 누리는 자유? 그거 그냥 원시적인 단계에서나 가능한 거야.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진화해서 넘어왔어 라고 딱 선을 긋는 거죠. 어때요? 정말 교묘하게 원주민 비판의 핵심을 그냥 미개한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 단계론이라는 게 사실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현대 고고학이 이 낡아빠진 이론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 그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상식들이 고고학적인 발견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생겼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스톤헨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다가 그냥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살았어요. 또 거대한 도시를 만들려면 왕 같은 지배자가 꼭 필요하다.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근데 퍼벌티 포인트라는 곳을 보니까 지배자의 흔적은 전혀 없는데 수렵 채집인들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더라고요. 역사가 그냥 앞으로만 쭉 나아가는 발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천 년 동안 계절에 따라서 권위적인 사회였다가 평등한 사회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회도 발견됐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론은 이겁니다. 고고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인류의 역사가 무슨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직선 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상상하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회를 만들고 또 부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과거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근본적이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소렵 단계, 농업 단계 이런 식으로 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역사를 보는 대신에요.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라는 새로운 안경을 끼고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와 웬그로우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떠날 수 있는 자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훌쩍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고요. 둘째, 불복종할 자유. 누군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회를 바꿀 자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규칙이나 현실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만들고 뜯어고칠 수 있는 자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유는요, 우리가 이미 지나쳐온 어떤 원시적인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잠재력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만 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고 실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유일하게 가능한 정답이라고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는 걸까요?